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99회 강연의 진행을 맡은 경기 언론그룹 사무처장 이재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환자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쓴 채 강연을 진행하고요. 원활한 강연의 진행을 위해서 휴대하신 전화는 진동으로 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경기 언론그룹 제99회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격려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이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여러분을 소개는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문학 강연을 해주실 최연석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구가 수원 장안구인 김승원 국회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박석태 경기도 언론인 장학회 이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은동 전 대한적 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호태 전 화성시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백성기 대한법무사회 이사 겸 국익활동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전 경기 테크노파크 원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한풍교 동아방송 주식회사 사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원찬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도 오셨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정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을 좀 빼놓을 뻔했습니다. 공철 한국은행 경기 본부장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정신문화개성의 남영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경기 언론클럽 이사분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사장인 배상록 경일보 대표이사 사장님이십니다. 홍기현 경기도 언론이사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국 경길보 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길보 최윤정 대표이사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 강연을 기획하고 준비한 경기 언론클럽 운영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교 경일보 편집장이 오셨습니다. 정은영 기후일보 경기본사 편집국장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이사장인 배상록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아서 그 행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앞에 현수막을 봤더니 저희 정기언론인클럽 추천 강연회가 19회 제가 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9라는 숫자가 가득 찬 숫자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가득 찬 숫자가 둘이 겹치는 그런 오늘 강연회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최현석 장님은 19회 저희 언론인클럽 추천 강연에 딱 맞는 가득 찬 강의가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지금 언론인클럽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강연에서도 오늘 최 회장님만큼, 최 원장님만큼 적합한 인사를 부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친기전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에 성공했던 누리호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 연구원 시절부터 우리 원장님께서 누리호에 추석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셨던 부분에서 저희 언론인클럽 회원들과 함께 아주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알찬 강의 될 거로 의심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어려운 시간 내주신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선배들 오셨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일일이 소개를 해주셔서 저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지만 선배들의 성상을 제대로 이어가는 언론 클럽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의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유승환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좀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경기 언론인 클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와보니 우리 경기도에서 여론을 형성해 주시고 또 정론 집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다 모이신 공간이라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 뵙고 싶었던 분들도 여기 계시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가 항공우주 산업에 있어서 정말 그 앞선 선진국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고 어느덧 이제 추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때인데 그 초석을 다져주신 최 원장님께서 직접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어떤 발전 상황과 또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 더욱더 가슴 벅차기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임기 시작되면서 조선일보의 발행부수 조작 사건을 만나서 나름으로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또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언론 생태계가 굉장히 독과점 시장이고 또 한 서너 개 혹은 크게 잡으면 10개 정도의 신문사나 언론사에 의해서 많이 생태계가 왜곡되고 여론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한 여러 법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생각나는 것은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에 대해서는 이제 상설화하는 그런 조항을 갖다가 둔 것이 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포탈에서 지금 이제 우리 신문 보도 기사를 임의로 편집 배열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포탈과 어느 정도 합의를 맺어서 첫 화면에는 뜨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국정과제 중에 자치분권,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언론도 지방에서 현장에서 살아있는 목소리가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울려 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지방 언론이 튼튼한 토대 위에서 또 독과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꼭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요. 여기 계신 여러 선배님들 또 대표님들의
항상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무더위에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김승원 국회의원님의 축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위해 단상을 정리하는 동안 기념사진부터 촬영할까 합니다. 네 분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면 써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최연석 원장님께 꿈과 도전, 신기전과 누리호, 그리고 미래의 주제의 강연을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연석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우리 국민께서 다 잘 아시지만 지난 6월 21일 날 우리의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는 뭐 거의 다 성공하는 듯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저희가 우리 연구원들이 잘 그 수선을 해서 이번에 이제 성공적으로 잘 발사가 됐는데 참 그 대단한 이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분야가 아주 그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런 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들도 외국에서 뭐 다 5, 60년 전에 한 건데 뭐 그게 이렇게 대단하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뭐 이제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쪽 분야는 외국에서 전혀 그 관련되는 기술을 이전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싶으면 그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있을 때만 할 수가 있는 이런 아주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누리호, 엄청난 누리호를 독자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무게가 1.5톤이나 되는 이런 큰 인공위성을 700km의 이런 그 높은 고도에 올릴 수 있는 이런 발사체를 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외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다 인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나라 로켓의 그 시조인 신기전 그리고 누리호 또 이런 발사체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스의 첫 번째로 그 등장한 뉴스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는 지금의 로켓격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된 신기전이라는 무기가 바로 그것인데 이 신기전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돼서 오늘 시험 발사됐습니다. 홍수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꽝하는 파도와 함께 황매단 기다란 화살이 순식간에 200여 미터를 날아갑니다. 이 시험 발사된 이 신기전은 그동안에 최문선이 만든 주하라는 무기를 조선조 세종 때인 1448년에 개량 발전시킨 것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대전 엑스포에 대비해 복원한 것입니다. 신기전의 특징은 세종 때 만든 우리의 그 로켓으로서 지금 현재 설계도가 남아있는 옛날 그 로켓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할 수 있는 로켓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라고 봐도 되겠죠. 신기전은 화살의 앞부분에 로켓 추진 기관격인 화약통을 매다 불을 붙이면 자체 추진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길이가 5m가 넘는 대신기전의 경우 사정거리가 1km가 훨씬 넘습니다. 또 한두 발씩 따로 쏠 수도 있지만 화차 위에다 발사틀을 설치하면 한꺼번에 100발까지 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험 발사를 마친 이 신기전은 대전 엑스포 기간 동안 우주탐험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우수한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선입니다. 93년에 대전 엑스포 그때 신기전을 제가 복원해서 발사를 하는 이런 영상입니다. 신기전은 이제 그 이후에 영화로도 이렇게 개봉이 돼서 뭐 전 국민이 다 이렇게 알고 계신 우리 선조들이 개발한 자랑스러운 로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로켓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이 노트는 제가 중학교 때 작성한 노트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제가 학교 도서관에 있는 인공위성이라는 이 책을 빌려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때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하고 소련이 달나라에 먼저 이 사람을 착륙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할 때입니다. 이 당시 뭐 제가 어렸을 때지만 그 당시에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미국하고 소련이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계속 그 보도가 돼서 뭐 이번에 누리호 발사할 때 우리 그 언론 지상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그 당시에도 거의 이런 보도가 많이 돼서 저도 나중에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면 우주선을 발사하는 이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로켓 과학자가 되는 꿈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인공위성이라는 책을 빌려서 보니까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1232년에 중국에서 만든 화전이라는 무기가 세계 최초의 로켓이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이 시초가 1232년에 중국에서 만드는 불화살이 세계 최초의 로켓이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안정막대가 있고 그리고 그 종이로 이런 통을 만들어서 통을 만들고 이 통 속에 통 속에 화약을 넣은 것이 이 세계 최초의 그 로켓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고려 말에 최무선 장군이 화약 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제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저는 세계 최초의 로켓이 중국의 화전이라는 불화살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혹시 로켓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무선 장군이 로켓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선생님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고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학교 교수님들은 많이 아시니까 대학교에 가서 교수님한테 한번 알아봐라. 뭐 이제 그래서 그럼 이제 대학교에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로켓에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런 그 로켓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비행기 같은 거를 제작해서 이제 과학전람회에 출품하려고 만들어서 실험하다가 이 폭발되는 바람에 이제 제가 요 고막 하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잃게 됐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에 착륙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2명이랑 같이 달을 이렇게 걷는 이런 것을 이제 그린 거고요. 여기 보면은 한국에서 세운 달기지에 태극기도 이렇게 걸려 있고 항공우주연구소에서 보낸 달 착륙선도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그 로켓 설계도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제가 언제 그렸나라고 보니까 제가 대학교 시험에 낙방하고 재수하면서 그린 이런 로켓 설계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를 가고 졸업하면은 이런 로켓 같은 거를 연구하고 싶은데 참 저는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대학교 가기가 참 힘들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한 다음에 그 뭐 가정 형편상 아르바이트를 좀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학생과학이라는 이 과학 잡지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글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쓴 이야기가 로켓 이야기라는 글을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썼는데 이 이야기는 로켓이 우리나라 세계의 탄생에서부터 달나라에 갈 때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런 거를 소개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 신기전이라는 로켓이 옛날부터 있었다 하는 거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소개를 했더니 제가 쓴 이 로켓과 우주여행이라는 책이 72년도에 이제 우량도서로 이제 이렇게 선정되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 우주 개발을 위해서 로켓을 개발했는지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4학년,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역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최무선 장군이 만든 하양 무기 중에 로켓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학생이 한번 연구를 해봐라. 지금까지는 누가 연구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연구를 한 결과 대학교 4학년 때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로켓이 있었고 세종 때에는 이제 신기전이라는 이런 그 로켓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회에서 역사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해서 신기전이 우리 선조들이 개발한 지금 설계도가 남아 있는 이런 로켓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밝힐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신기전에 대한 연구를 그 교수님들이 도와줘서 해보니까 실제로 세종시대 때 작성한 이런 설계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는데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공학, 어떻게 보면 한문으로 쓴 이 공학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서 결국은 신기전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됐었다 하는 거를 밝힐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연구를 이제 해본 결과 소신기전서부터 대신기전까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대신기전은 전체 길이가 5.5m나 되고 앞부분에 이제 이렇게 그 폭탄까지 다른 지금의 미사일과 같은 것을 이미 세종시대 때 우리가 개발을 해서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을 밝힐 수가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신기전은 정말 참 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폭탄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폭탄이 있었는데 폭탄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불로 점화를 해야만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대포로 사용하는 거는 그냥 쇳덩어리나 돌덩어리만 발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폭탄은 바로 이 그 신기전 앞에 이렇게 폭탄을 달아가지고 발사를 하면은 화약이 타들어가면서 목표물에 도착한 뒤에 이 폭탄에다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불을 붙여줘서 이 폭발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종시대 때 폭탄을 몇백 메타 이렇게 날려보내서 스스로 폭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이제 바로 그 신기전 시스템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신기전 같은 경우에는 두만강하고 압록강 변에서 그 오랑캐들을 위해서 90발을 발사한 이런 그 왕조실록의 이런 기록까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신기전을 발사했던 이 발사틀인 이 화차도 이제 이렇게 설계도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이제 분석을 해서 이 그림과 같이 분석을 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설계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도를 만들면 이 설계도를 대장간에서 목공소에서 이제 목수들이 만들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화차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차는 제가 1980년에 복원을 했는데 이 화차는 지금 어디 있느냐면 행주산성 유물기념관에 지금 있습니다. 1979년에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행주산성에 가셔가지고 임진왜란 때 화약 무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큰 그 성과를 올렸는데 이 관계자한테 지시를 해서 화약 무기를 복원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그 일을 맡아서 복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신기전하고 화차는 그때 복원한 한 20여 종의 화약 무기 중에 이제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신기전에 대한 그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또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항공우주연구소에 돌아왔을 때 93년에 이제 대전에서 엑스포가 개최가 돼서 그때 이제 복원을 했고요. 대신기전은
이거 워낙 커가지고 복원하는데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치공구가 있어야 이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공구 제작 기법은 현대적인 이런 그 로켓 개발하는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복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종 때 개발된 로켓 화살 신기전이 560여 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그 성능이 처음으로 공개된 현장에 문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심지에 불을 붙이자 화염과 함께 산화 신기전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최고점을 찍은 대형 화살은 공중에서 2단 로켓이 한 번 더 점화되면서 소형 종이 폭탄을 400m까지 날려보냈습니다. 이번 성능 시험이 성공함에 따라 조선 세종 때 개발된 산화 신기전은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임이 인증됐습니다. 지금까지는 1529년에 개발된 루마니아의 핫산 로켓이 가장 오래된 2단 로켓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산화 신기전은 이보다 80년이 앞섭니다. 이번에 복원된 신기전은 1474년 편찬된 경기도설에 남아있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원형이 90% 정도 가깝게 제작됐습니다. 벌써 세종 때 현대적인 설계를 했고 또 설계에 사용한 치수가 리라는 단위를 사용을 했는데 리는 지금의 0.3mm에 해당되는 아주 정밀한 또 20발의 로켓 화살을 한꺼번에 쏠 수 있는 환타와 고려 말 적들의 침략을 알렸던 신호용포인 최모선의 심포도 선보였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반경 10km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알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00년도 더 된 기술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조선 과학의 힘이 현대과학을 통해 그 베일을 덮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그 신기전 중에서 산화 신기전은 이 앞부분에 또 작은 로켓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 추정컨대는 세계 최초의 이런 2단 로켓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0년경에 이제 종합적으로 사실은 이제 복원이 끝났습니다. 이 대신기전 발사하는 방향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종시대 때 이렇게 참 어마어마한 이런 그 로켓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신기전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민족이 이 과학기술에 정말 타고난 이런 재주가 있는 민족이구나 하는 거를 정말 느끼게 됐고, 그동안에는 그냥 상상만 했지만, 실제로 그 설계도 같은 걸 보면, 지금 다시 설계도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더 자세하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설계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설계도대로 이제 복원을 해서, 지금 실험을 하는 장면. 잘못한 거는 이제 폭발하고, 신기전을 타고 비행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카메라를 실어가지고 발사를 했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이제 달려 있는데요. 성공을 빕니다. 행주산성에서도 몇 년 전에 발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실제로
그 행주산성 근교에서 신기전을 사용한 이런 근거가 있었고요. 신기전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찾아낸 건 진려 신기전인데, 진려 신기전은 이 진려 포통이 그당 세종 때 폭탄인데, 나무로 만드는 폭탄입니다. 폭탄인데 이제 이 나무 소형 나무 폭탄을 이 앞부분에 달고 날아가서 폭발을 하면 여기 파편이 나와가지고 적을 살상하는 데 사용이 됐던 이런 그 진려 신기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신기전이 2008년 9월 달에 이제 개봉이 돼서 이 중심기전 같은 경우에는 한 200m 정도 날아갈 수 있어요. 대신기전 같은 경우는 2km 정도 이 엔진의 앞부분에다가 폭탄을 달아가지고 목표물에 날아가서 이렇게 터지게 19세기 이전까지는 최대로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로켓이면서 설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엔진의 길이를 얼마로 하라 하는 그런 상세한 치수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 15세기에 한 문구미 0.3mm 이렇게 정밀한 단위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해공시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이겼다 하는 것을 벌써 그 설계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전체적으로 신기전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한국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한국인들의 기대거든요. 다시 한번 매한자는 입장을 예, 2008년에 전국에서 한 500만 명 정도가 시청을 한 이런 영화 신기전입니다. 어떻든 먼저 저는 우리 선조들이 신기전이라는 로켓을 개발을 했다 하는 것을 제가 찾아내게 됐고, 제가 이제 신기전을 연구하면서 그 정밀도라든지 이 과학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족이 이 과학기술에 정말 타고난 재주가 있는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이런 그 능력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그 누리호 같은 발사체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신기전을 찾아내서 이제 발표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 미래 로켓도 내가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전산유체역학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전산유체역학은 지금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아주 여러 가지 유체역학적인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로켓 개발하는 데 활용하면은 상당히 아주 비용을 절감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 전산유체역학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전산유체역학으로 해서 이제 제가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나사 존 글렌 연구센터에서 한 반년 정도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유학 간 해에 미국에 있는 그 로켓 공원을 가서 이런 로켓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언제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그 꿈을 꿨던 이런 그 사진입니다. 제가 88년에 이제 87년에 귀국을 했는데 항공우주연구소가 89년 10월 10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창설 멤버로 그 항공우주연구소에 들어갔는데 항공우주연구소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이라크에서 89년 12월 5일 날 스커드 미사일을 이용을 해서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를 합니다. 물론 실패를 했지만 근데 이때 이미 북한은 화성 6호라는 이런 대형 스커드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이라크에서 위성 발사 시도하는 걸 보면서 북한도 이런 그 스커드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가 있겠다 하는 이런 예측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침 세계일보의 그 잘 알고 있던 기자가 인터뷰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북한이 우리보다 인공위성을 먼저 쏠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구비라든지 너무 항공우주연구소만 만들어졌지 너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다. 지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훌륭한 기술자들이 많으니까 좀 연구비를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그 인터뷰를 제가 90년에 했는데 북한에서 이제 결국은 98년 9월 5일 날 이런 그 스커드 미사일을 이용을 해서 이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를 합니다. 이때 이제 저는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엔진 개발 실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우주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엔진이 무엇일지 이제 이것을 제가 선정하고 개발하는 이제 이런 책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액체 로켓이라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고체 로켓은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상당한 수준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18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만 개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국제적으로 제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체 로켓 가지고는 우리가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은 경험이 없지만 새로운 이런 액체 로켓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액체 로켓 개발을 해서 첫 번째로 95년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정부의 그 국장분들도 모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액체 로켓을 개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해주면 더 큰 로켓을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제안을 했고 그리고 97년에 정부의 이 KSR-3라는 액체 추진 과학 로켓 개발 프로젝트를 그 당시에 정부에다가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4년 동안에 약 한 600억 정도를 지원받는 건데 또 97년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IMF가 시작되는 해였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정부 연구소의 이 연구비가 다 동결이 됐는데 동결이 돼서 이제 제대로 시작을 못하고 있던 이런 판이었었는데 98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년 8월 31일 날 북한에서 이제 대포동을 발사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이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98년도에 예산이 30억이었었는데 그때 200억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2002년까지 780억 원을 지원을 해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런 액체 로켓을 개발해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액체 로켓도 100% 우리가 설계를 하고 국내에서 100% 제작한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국내 최초로 액체 로켓을 개발을 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 로켓이 바로 이제 누리호의 시작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도 이제 첫 번에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실험을 해서 추력이 13톤 정도 되는 이렇게 큰 것까지 복원을 해서 실험을 해서 결국은 2002년에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게 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볼게요. 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액체 추진 로켓이 오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음식 불꽃을 꾸며 하늘로 치솟은 로켓은 최고 시속 3,250km의 속도 단 53초 만에 42.7km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액체 로켓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는 우주 개발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반사체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첨단 과학 기술이 종합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그런 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KS-3를 개발해서 발사에 성공한 공로를 받아서 항공우주연구소의 6대 그 원장이 돼서 나로우주센터를 건설을 2003년 8월 8일 날 그 당시에 총리님을 모시고 그 기공식을 했습니다. 5천억 원 정도 들여서 시작을 했고요. 2009년에 이 우주센터는 완공이 됐습니다. 이 그 나로우주센터는 부지가 전체적으로 현재 한 150만 평 정도의 이 부지에 이 추적 센터가 추적 레이더가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켓을 조립하는 조립동, 그리고 이번에 발사했던 이 발사대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원장이 돼서 시작한 일이 장기적으로 이제 누리호 같은 거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엔진 개발인데, 엔진 개발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엔진 개발 팀을 부서를 만들어서 그 고성능 엔진 개발 팀을 만들어서 그 추력이 30톤 정도 되는 엔진 개발을
착수를 했고 또 이 연료 추진제 탱크도 이게 개발하는데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두께가 한 2.5mm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용접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연구 개발을 이때 제가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리호 발사에 사용됐던 엔진은 추진력이 75톤급인데 어떻든 180kg에서부터 30톤까지는 제가 이 그 개발을 실질적으로 했던지 아니면은 그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누리호 발사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그 고성능 엔진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되느냐, 뭐 러시아 거 갖다가 이렇게 카피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 설계도를 줘도 고성능 엔진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를 줘도 우리가 제작이 안 됩니다. 모형은 만들 수가 있지만 그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그 초보적인 상태에서부터 차근차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엔진도 한 30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호는 이제 전체적으로 길이가 47.2m입니다. 1단만 무게가 143톤입니다. 전체 무게가 200톤인데 200톤 중에서 1단 무게만 143톤, 그리고 2단이 42톤, 그리고 3단하고 위성이 14톤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위에 이제 1.5톤짜리 인공위성을 이제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1단, 2단, 3단 엔진인데 1단하고 2단 엔진은 똑같은 그 규모인데 밑에 이제 그 분사 구멍만 더 이렇게 넓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에 들어간 각종 그 밸브류입니다. 이런 것도 그 외국에서 수입이 안 돼가지고 전부 우리가 국산화해서 국내 산업체가 국산화해서 제작한 이런 그 밸브류가 이렇게 그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에 이제 75톤 엔진이 첫 번으로 그 실험에 성공을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6년 5월 3일) 날 제가 처음으로 75톤급 엔진 시험을 1.5주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그동안 연소불안정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들 모두 해결하고 엔진 시퀀스를 해결하는 바람에 처음으로 75톤 엔진을 진행했습니다. 누리호 엔진 개발자에게 1.5초는 불꽃 같은 시간이었다. 점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의 시동을 걸었다는 뜻이다. 연소 시간을 늘려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에 불과했다. 1.5초 연소 시험을 성공한 이후에 데이터를 봤을 때 75톤 추력도 나오고 이상함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엔진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했다.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순수 국내 기술로 우주 발사체 엔진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자부심이었다. 75톤에 관련된 모든 기술, 설계나 제작, 조립, 시험 관련료를 순수 국내 기술, 우리 손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엔진 독립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 개발은 나로우의 2단 실패 속에서 탄생했다. 엔진 독립 없이는 대한민국 우주 개발에 미래는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선행 연구가 시작됐다. 75톤 엔진의 개발은 나로우와 함께 우리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를 갖자라고 선행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30톤 엔진에 관련된 부품들, 연속이나 소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초입니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렵사리 개발한 첫 액체 엔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설비가 국내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초기에 시험 설비가 없어서 우리가 만든 75톤급 엔진 연소기를 러시아, 유럽, 미국 등에 시험을 요청했었는데 비용적인 거나 기간, 그리고 시험 기술의 유출 등 이유로 저희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성능을 검증하는 것 역시 엔진 개발의 원천 기술이다. 우주 발사체의 핵심 기술을 쉽게 공유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한정된 시간이 다시 개발진을 뒤쫓고 있었다. 시험 일정도 되게 빠듯해서 시험 설비 건설이라든지 구축, 설비, 설계 이런 과정들이 동시에 또 이루어졌고요. 6개 시험 설비가 동시에 설계, 순차적으로 구축, 그 다음에 시험 준비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로호 성공 이후 본격적으로 엔진 개발이 시작된 시점, 나로우주 센터는 대규모 시험장으로 변모해갔다. 나로우 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 설비를 3빅탈에 설치도 하고 또 시험 설비 간의 간격도 좁아서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됐었는데 그런 걸 극복하고 나로우 센터에 엔진 관련된 시험 설비를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엔진 실험까지 전부 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로켓 누리호가 오는 10월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엔진 연소 시험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는데요. 정부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다짐합니다. 오승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엔진 아래에서 굵은 하염이 뿜어져 나오고 주변은 금세 뽀얀 연기로 뒤덮습니다. 75톤 엔진 4기가 동시에 뿜어내는 위력, 125.5초 동안 안정적으로 가동하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 엔진 연소 시험은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모두 소진될 때까지 연료를 정상적으로 연소시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기능까지 모두 다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발사된 나로호의 1단 엔진은 170톤급 한 기, 그러나 누리호는 액체 엔진 4기를 묶어 300톤급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첫 우주 로켓입니다. 모든 엔진의 출력 균형이 정확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누리호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이미 2단과 3단 엔진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여서 누리호는 이제 조립과 발사 과정만 남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작년 10월 21일 날은 이제 발사에 실패를 했고요. 문제점을 이제 찾아내서 지난 6월 21일 날 보신 것처럼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발사 장면을 한번 그리고 누리호가 이제 실제로 우주에서 보내온 영상도 위성도 카메라도 달려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에 누리호의 전 발사 과정이 또 다른 시선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푸른 지구의 모습도 선명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보내온 영상 함께 보시죠. 이성훈 기자입니다. 누리호가 포착한 영상은 1단과 2단 내 외부 카메라가 각각 촬영한 4개의 장면들입니다. 75톤 액체 엔진 4기를 장착한 1단 로켓이 불꽃을 내뿜고 누리호가 힘차게 이륙합니다. 이어 연소가 끝난 1단을 분리하고 2단에 불꽃이 붙습니다. 2단 내외부에선 폭발과 같은 불꽃도 나타납니다. 2단 점화를 하고 다시 고도를 높여가는 누리호. 발사 227초 뒤 고도 202km를 지나며 위성을 보호하던 페어링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페어링을 분리한 뒤 2단 외부 영상엔 한층 멀어진 지구의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발사 269초 뒤 고도 237km, 누리호의 2단이 분리되며 마지막 단인 3단 엔진에 불이 붙습니다. 2단 내외부 카메라는 완전히 암흑으로 변했고 누리호 3단은 우주상공으로 진입합니다. 목표 궤도 700km에 도달한 누리호가 오후 4시 14분 성능 검정 위성, 4시 16분 위성 5사체를 각각 성공적으로 분리해내는 모습도 촬영됐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지나자 푸른 지구의 모습이 누리호 카메라에 가득 담깁니다. 누리호가 보내온 15분 45초 분량의 영상은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한 편의 드라마로 남았습니다. SBS 이승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누리호는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고요. 앞으로 2027년까지 4차례를 더 발사할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례 발사하는데 거의 한 6,800억 정도 들여서 4차례를 이제 더 발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능을 더 검증을 하는 단계를 이제 밟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 지금 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되면은 이제 내년부터 개발을 할 텐데 이번엔 누리호보다는 한 1.5배 정도 더 큰 이런 그 우주 발사체를 개발을 합니다. 이 우주 발사체는 앞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단 로켓을 재사용하는 이런 그 발사체가 전 세계적으로 그 발사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런 그 1단 로켓을 재사용하는 이런 그 발사체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내년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1단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1단하고 2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단 부분이 전체 로켓 가격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그 비싼 1단 부분을 계속 재사용하는 형태의 이런 우주 발사체를 2031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년부터 이제 그 새로운 이런 그 엔진도 지금은 이제 추력이 75톤인데 100톤급의 고성능 엔진으로 개발을 하고 1단에 엔진을 이제 5개를 묶어서 추진력이 500톤이 되는 추진력이 500톤이 되고 지금 현재 누리호는 로켓의 무게가 200톤인데 360톤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무게가 1.5배 정도 더 늘어나는 이런 새로운 우주 발사체 개발을 이제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그 8월 3일 날은 또 미국 로켓으로 우리 그 달 탐사선을 보내게 됩니다. 아직 그 이 누리호는 개발을 했지만 지구에서 달로 탐사선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발사한 다음에 어떤 그 항로를 거쳐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달 탐사 이번 첫 번째 달 탐사선은 미국의 로켓으로 이제 나사의 도움을 받아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우주 발사체는 95년에 소형 액체 엔진 실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2002년에 KS-3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액체 로켓을 개발했고 그리고 이제 20년 뒤인 올해 누리호를 발사해서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50년 동안 꿈꿨던 이런 우주 발사체가 개발이 돼서 우리 그 연구원들이 정말 참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3년 동안 항공우주연구소가 설립된 지가 이제 33년이 됐는데 33년 동안 약 로켓 개발 분야에 3조 1천억 원 정도를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부에서 꾸준히 지원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국민들께서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누리호 영화 한 편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누리호 발사 성공에 큰 역할을 해주신 최연석 전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강의한과 관련해서 질문 받아주실 수 있나요?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를 아주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16 전에 예전에 생긴 국방과학연구소 있죠? 네네네.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방과학연구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런 군용으로 사용되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고요. 거기에서는 뭐 이제 그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체 추진제를 이용한 이런 미사일 개발하는 거를 이제 하고 있고요.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이 누리호 개발할 때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동안에 이제 미사일 개발하면서 그 개발했던 여러 가지 부품들 중에서 저희가 유사한 것은 많이 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누리호 개발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생겨서 여기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아주 귀한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그 수명, 라켓의 누리호의 수명, 네. 수명하고 그 역할, 혹시 거기에 카메라도 이렇게 탑재된 그런 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리호의 역할은 무게 1.5톤짜리 인공위성을 700km 궤도에 올리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실는 1.5톤짜리 인공위성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수명은 인공위성의 이제 목적에 따라서 수명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통신 하는데 사용되는 이런 위성들은 수명이 거의 한 10년 정도 그리고 지구 관측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 과학 위성들은 한 5, 6년 정도 이렇게 현재 그 수명이 됩니다. 예.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좀 달에 직접 저 착륙선을 보내서 착륙하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현재 추진체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또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달에 그 우주선을 착륙시킨 다음에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누리호 가지고는 조금 그 성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KSLV-3라고 해서 차세대 발사체인데요. 이거는 현재 누리호보다 무게는 약 1.5배 정도 더 누리호는 발사할 때 무게가 200톤인데 이 앞으로 개발할 로켓은 360톤 정도 돼서 1.5배 더 무거운 그리고 추력도
1단의 추력이 현재는 300톤인데 500톤으로 이제 이렇게 향상해서 달에 더 큰 이런 달에 거의 약 1.5톤급 정도의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그 현재는 현재는 한 100kg짜리 정도를 착륙시킬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1.5톤까지 이렇게 향상시켜서 올릴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아까 한 3조 원이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성공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우주선을 개발하는데 현재 연구 인력이 우리 한국인 연구원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그 연구원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느 나라의 연구원인가 하는 점하고 두 번째는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의문을 갖고 이렇게 개발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장직을 끝내시고 난 이후에 그 역할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사람을 키우는데 좀 인색합니다. 이쪽 임기가 끝나면 뭔가지 팽개치듯이 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우리 최 원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과정이 그 액체 엔진을 30톤까지 이끌어오는데 공헌자시고 그것이 이제 바탕이 돼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고 누리호가 성공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귀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은 2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50명 중에는 KSR-3 개발할 때 참여했던 연구원들 30여 명이 주축이 돼서 거기에 이제 또 새로운 인원이 참여를 해서 이제 250여 명이 했고요. 그리고 산업체는 300여 개 국내 산업체에서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가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 기술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를 시킬 수도 없고, 참여를 하지 않고, 전부 국내 기술진만 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고요. 저는 2012년 말에 이제 퇴임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대학에서 후진 양성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누리호 개발 과정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 그 후배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의 그 아폴로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과학자의 꿈을 키웠고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로켓도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제 찾게 됐고 또 이 누리호에 관련된 어떤 기초를 제가 이렇게 담당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빨리 꿈을 가지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얻는 게 참 많다. 우리는 이제 대부분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초,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미래의 꿈을 이렇게 갖고 준비를 하다 보면 정말 훌륭한 과학기술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을 자꾸 우리 후배들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연결성이 많을 텐데요. 특히 궁금한 거는 이제 로켓이 막 출발할 때 표면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게 나는 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얼핏 언론에서 그게 이제 뭐 열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온도는 몇 도까지 관리하시는 거고 또 저온은 얼마나 관리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로켓 관련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에도 어떤 좋은 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 좀 말씀해 주시죠. 아주 날카롭게 보신 것 같은데요. 발사할 때 보면은 이 화염이 이렇게 아주 사방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로켓 엔진에서 나오는 화염의 온도가 3,30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3,300도의 화염이 이 발사대 밑부분에 이렇게 직접 닿게 되면은 완전히 다 폭발하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 로켓 화염을 밑으로 분출할 때 이 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이렇게 다시 분사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물을 분사를 해줘서 이 대부분의 이 품어져서 나오는 것이 수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로켓이 발사할 때 보면 발사할 때 보면 여기서 나오는 화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00도고 여기에 이 로켓에서 얼음 같은 게 막 떨어집니다. 실제로 발사할 때 보면 산화제 추진제는 이제 산화제하고 케로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산화제는 액체 산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액체 산소는 영하 183도로 되어 있어서 이 로켓 몸통에다가 액체 산소를 주입을 하면은 이 주변의 로켓 동체에 습기가 이 얼음으로 이렇게 얼어붙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발사할 때는 그 얼음이 막 충격에 의해서 떨어져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제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차가운 것은 영하 183도의 이런 액체 산소가 이제 가장 차가운 이런 거고요. 항공우주 분야의 앞으로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항공우주 산업이라고 사천에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소가 아니고요. 항공우주 산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전투기라든지 뭐 비행기 같은 거를 실제로 제작을 하는 데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올해 안에 비행 시험을 하기 위해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것에 대한 시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완성된 게 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누리호와 같은 이런 우주 발사체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계해서 생산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초음속 전투기를 이제 우리가 곧 이제 생산하게 되면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이제 거의 세계 탑 수준의 기술력은 올라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융합이 되면은 앞으로 관련되는 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 항공우주 산업이 큰 어떤 리딩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99회 강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